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자신을 방문했던 우체국장을 배웅하려고 집 밖에 나왔다가 우연히 이제 안드레이가 6호 병동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제 안드레이를 알아본 니키타가 이제 인사를 하면서 둘이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병동 안에서 이반이 갑자기 의사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막 흥분해서 이반 아리 안드레이를 향해서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의사가 납시셨구만. 이 나쁜 놈. 야 이 자식."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너무 영문을 모르겠잖아요. 하지만 안드레이는 아주 지적인 대화를 좋아하는 책도 많이 읽는 의사 양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침착하게 "무슨 일이냐."고 "당신이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이반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반이 날 왜 여기다 가뒀냐. 날 내보내 줘."라고 막 말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안드레이는 또 아주 고상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유, 내가 당신을 내보내 준다고 해도 당신은 또 잡혀 들어올 거다. 이거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지 않냐."라고 설득을 하면서 그러면서 당신은 그냥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다. 그냥 여기에서 당신이 지내야 한다는 걸 받아들여라."라고 아주 그냥 선생님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의 현학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반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이런 곳에 갇혀야 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바 안드레이는 뭐 아주 먼 훗날 감옥이라는 곳, 정신병원이라는 곳 이런 곳이 사라지는 세계가 도래하면 뭐 그러면 네 말이 맞겠지. 하지만 나는 그런 세상이 와도 삶은 우울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반이 또 "아닌데 나는 불멸을 믿는데?"라고 하면서 아니더라도 인간은 아주 지성이 뛰어나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 지성으로 불멸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안드레이가 아주 흥미로워하면서 '어머 이 사람 참 사상이 있는 사람이로군.' 하면서 막 속으로 반기는 거예요. 아니 드디어 이렇게 지적인 대화, 철학적인 대화를 나눌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런 사람이 반가웠는지 안드레이는 그날 밤새 이반을 막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또 6호 병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아우렐리우스, 막 스토아 철학, 삶의 의미 이런 얘기를 나누고요. 그 내용이 또 재미있어요. 그러면서 인제 이 삶에 대한 철학 이야기를 하는 이 두 사람이 있는 공간이라는 게 이 끔찍하게 절망적인 6호 병동 정신병원이잖아요. 그것 참 아주 흥미롭게 마찰을 좀 일으키는 장면이었어요. 이 지적 욕구가 아주 큰 어떤 사람이 그 욕구를 막 해소하지 못하고 막 있다가 마침내 이 욕구를 아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났을 때 얼마나 속으로 그리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거는 뭐 상대가 정신병 환자여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정신병원이어도 안드레이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안드레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슬슬 안드레이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미쳤다.' 수군수군 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자주 드나든다는 그 우체국장 있잖아요. 우체국장도 막 안드레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지금 사람들이 좀 너 걱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동료 의사도 "아니 선생님 좀 정신을 차리세요. 자꾸 정신병동에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막 이런 조언도 좀 하고요. 그런데 안드레이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당신들이 뭘 알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쓰니까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보드카 그만 마시고 좀 영양제, 약 이런 건 좀 마셔. 먹어."라고 하는 조언도
아니면 "당신 요즘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잠깐 휴직하는 건 어때?" 라고 하는 말도, 그리고 "환기를 할 겸 여행 좀 다녀오는 거 어때?" 라는 이런 말들도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응하거나 대충 대꾸하거나 이런 식이에요. 자기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이반과 나누는 이 철학적인 대화가 너무 즐겁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행을 이제 워낙 권하니까 주변에서, 그래서 여행을 가기도 하는데 여행에도 별로 흥미가 없어요. 여행이 나한테 어떤 지적 자극도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숙소에서 쉬고 싶어만 하고. 그러니까 이 안드레이와 같이 여행을 하던 그 우체국장은 "아, 너 사람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구냐?"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인제 걱정을 하는 거죠, 계속. 근데 안드레이는 그 걱정이 너무 너무 귀찮아요. 막 인제 신경도 안 쓰고 싶어요. 자, 일이 어떻게 꼬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안드레이는 이제 마침내 자기를 계속 이상하다, 뭐 자기가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들을 막 권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폭주합니다. "날 좀 내버려둬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막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아무렇지도 않거든." 하면서.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인제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얘가 안 하던 폭주를 하잖아요. 이렇게 못되게 못된 말도 하고요. 안 그러던 사람이 이러니까 '아, 진짜 안드레이 역시 미쳤구나. 미친 게 확실하다. 얘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안드레이를 이제 병원으로 입원시키는 일종의 작전을 펼치는 거죠. 어떻게든 설득해서 병원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아주, 아주 완곡하게 "너 잠깐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너 진짜 안정 취할 수 있어. 나아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 나 멀쩡하거든. 나 전혀 너네가 걱정하는 그런 일 없거든." 이라고 해도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전혀 안 들어요. 안 듣고 나는 그저 지적인 대화를 하고 싶을 뿐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인데 그 대상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이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일 뿐이야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결국 네, 병동에 갇혔습니다. 아직 니키타는 아이고 의사 선생님 나으리 막 하면서 깍듯하게 정중하게 안드레이를 대하지만 정신병동에 갇혔다는 사실은 변하질 않죠. 그리고 정신병동 안에서, 이 장소 안에서 갇혀버린 안드레이를 본 이반은 "아이고 당신 이제 너도 갇혔구나. 아주 반갑구만. 반가워요." 하면서 막 비웃어요. 인제 현타가 오죠. '아, 내가 진짜로 갇혔나? 나 인제 여기서 어떻게 지낼 수 있으려나?'라고 인제 안드레이는 이제 막 불안을 느껴요. 그렇게 인제 이반한테도 입 바른 소리를 하던 안드레이가 막상 인제 자기도 갇혀 보니까 너무 무섭죠. 너무 불안하고요. 참, 이 장면도 아이러니한 장면인데요. 와중에 안드레이가 이제 막 담배를 피고 싶어요. 극심한 흡연 욕구를 느낍니다. 그래서 '아, 잠깐만 좀 밖에 나가서 좀 바람 쐬면서 걷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여는데 문지기, 이 폭력적인 니키타가 딱 막아서는 거예요, 안드레이를. "아, 그거는 금지된 일인데 당신도 알면서 왜 이러냐. 나갈 수 없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굴 다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을 좀 쐬고 싶어서 밖에서 좀 걷고 싶다는 건데 왜 나를 못 나가게 하냐. 뭐가 문제인데 그걸 또 금지까지 하냐라고 이제 막 항변을 하거든요. 안드레이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제 계속 나가려고 하죠. 하지만 이 6호 병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니키타는 인제 막 화를 내죠.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질서인데, 규칙인데 이걸 막 안드레이가 지금 어기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키타가 결국 폭발을 하고요.
안드레이를 향해서 아주 심한 폭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안드레이 참 살면서 처음 하는 경험인 거죠. 이렇게 신체적인 고통을 느낀 적도 처음이고요. 그래서 결국 폭행을 당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요. 다음 날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렸지만 지금 이 모든 상황, 나의 신체적 고통, 이 모든 것이 안드레이를 아주 우울하게 힘들게 만들고, 안드레이는 밥도 안 먹고 누가 찾아와도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러다 몸이 안 좋아지는데도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았고 결국 유코병동에 갇힌 지 단 하루 만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소설이 이렇게 끝이 나요. 이 유코병동이라는 작품이 1892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시기는 이 작가 체호프가 30대 초반이던 때였어요. 그리고 이 즈음에 러시아에 있는 그 죄수들이 모여있던 유형지, 그러니까 사할린 지역을 여행을 하던 때였는데, 유코병동은 바로 그 사할린에서 느낀 것이 담긴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하셨을 텐데요. 감옥 혹은 정신병원이라는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정말 폭력성이라든지 언제든지 그 폭력에 누구나 노출될 수 있다는 이런 인간 삶의 연약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이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반과 안드레이가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대목을 읽으면 진짜 이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신병원에 gat혀 있다는 사실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이와 너무나 상식적이고 심오한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니까. 또 안드레이가 그 주변의 권유로 여행하는 그 장면에서도 그걸 보고 있으면 도대체 누가 미쳤다고 하는 거야? 라고, 누가 미친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선택을 해요. 막 도박도 하고 막 돈도 빌리고요. 우체국장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상 그리고 비정상이라는 것의 경계는 사실 굉장히 흐릿하고 모호한 부분인데, 사회가 그거를 딱 구분하는 어떤 그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라벨링해서 그런 특정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다, 비정상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억압한다는 이런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소설이 1892년에 발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된 지 무려 130년이 넘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 참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유코 병동이 훌륭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동시에 이 인간 내면의 이 비합리성, 참 인간은 이렇게 부조리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안드레이가 이 정신병동에 갇히기 전까지 이반한테 했던 얘기 이런 거거든요. 인간은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장소, 네가 아무리 정신병동에 있어도 네 내면의 이너 피스, 내면의 평온만 있으면 장소는 상관없는 게 인간 아니야? 라고 아주 그냥 고결한 아름다운 이상적인 말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유코 병동에 그런 말을 하던 자신이 갇히자마자 그 말의 불가능성이랄까?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었는지를 곧장 몸으로 체감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면서 사상, 이런 언어, 철학 이런 것들이 갖는 일종의 허위 같은 것들도 아주 깊이 곱씹어보게 하는 점도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이런 진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아주 많은 안톤 체호프의 단편 소설, 중편 분량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런 소설 유코 병동을 소개했는데요. 안톤 체호프의 소설은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읽기 딱 좋은
그러니까 춥고도 좀 쓸쓸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름의 열기 속에서 체호프의 단편들을 읽으면 체호프가 그려내는 이런 기묘한 아이러니가 더 몸에 남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올게요. 지금까지 신현선의 책슈퍼였습니다. 아끼는 책 팔아요.